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는요.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 집회 그리고 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네.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네, 예. 네. 집회 이유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멈춤이라는 걸 많은 수식을 좀 붙여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붙으면 안 되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멈춤.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네. 선생님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이러저러한 학교 내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직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건 단순히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교실 현장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훈육과 교육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크게 들었습니다. 무언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일수록 더 법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아동의 인권도 중요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금지법 등이 생긴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 입법 취지는 존중해야 되고 그 취지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악용하는 또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망가진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물론 선생님들이 피해자시겠지만 2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 아이들이 오늘도 어떤 언론의 기사 중에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괴물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잘못을 해도 전혀 터치받지 않는 아이가 커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제 추모 집회가 있었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가병가를 내고도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장이 그거를 이제 우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입장도 있었죠. 근데 학부모님들도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당장 아이를 이제 학교 아니면 보낼 데가 없는 학부모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선생님들 저럴만 해. 아까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도 애를 학교에 보내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고 응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9월 4일 날 원래 집행부에서는 9월 4일 날 추모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9월 4일 날 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49제가 9월 4일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모이시기로 다 의견이 모아졌다가 모이지 않는다. 이걸 뭐 같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확한 맥락을 봤더니 교육부에서 엄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고를 수차례 했어요. 해임 파면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부의 움직임도 있고 하니 우리가 뭐 집단적으로 모이는 거는 좀 하지 말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가 그런 결단을 내린 이후에도 지금 이 교원단체 소속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이 굽혀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반발을 산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무슨 단체, 무슨 노조 이런 이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뜻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을 동의하시니까. 하시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초등학교, 왜냐하면 성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신 일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심이었지만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외연이 확장되고 또 정규직 교사분들, 비정규직 교사분들, 교과 과목 선생님들, 비교과 과목 선생님들, 보건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제 정말 각지에서, 왜냐하면 전국 단위에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이시게 됐고 국회 앞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됐고요. 저만 해도 이게 모이신다, 안 모이신다, 학교에서도 이걸 공식적인 휴일로 한다, 아니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계속 안내문이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바로 어디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학교는 보냈지만
어머니들 같이 모여 있는 이런 단톡방이죠. 단톡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는 보내지만 선생님들의 그 뜻에는 공감한다는 그렇죠. 부분이 제가 느끼기엔 100%였어요. 저만 해도 그랬고요.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엄마나 아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을 안 보냈는데 그게 선생님들의 이런 뜻에 동참하겠다는 걸로 그렇죠.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 일부 학생들의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거론이 되는데 이게 1대1 구도란 생각은 들지 않고 정말 대다수의 학부모님들, 왜냐면 누군가가 내 친척이 교육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내 아이를 당장 학교에 보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체감했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할 게 수 없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내몰렸다고 본다면 막다른 골목이고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네. 그래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 집회가 열리게 된 거고 그 선생님들의 마음에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이 동조하고 계시고 네. 동감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또 교육부 당국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집회 하루 전날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아까 징계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온 네. 상황이었는데 호소문이라는 음.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분위기가 좀 바뀐 음.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49제가 열리는 요일은 월요일이었고 그 전날 교육부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셨고요.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그 자리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깜짝 등장을 한 겁니다. 호소문을 들고. 예, 왜냐하면 49제가 열리는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 이 교육 현장의 문제 교육부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현장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 대한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모이신 거는 49제를 기리기 위한 뜻 있었고 지금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셔서 하루 이제 연차, 병가 같은 형식으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퇴를 해서 나오기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인터뷰를 예. 보니까 어. 그 선생님들이 과연 이제 교육부나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법 파업이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교원으로 이잖아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의 대상입니다. 국가공무원이면 집단 행동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어떤 뭐 소수자든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SNS가 발달했다, 인터넷으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헌법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헌법의 정말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파면까지 할 수 있다, 해임까지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법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보겠다 이런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수업일은 헌법과 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날인데 그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줘야 된다. 심지어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서 내가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연가와 병가를 내는 것도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정부 당국에서는 아니 국가공무원법에 이런 집단행동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집단행동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법이요 추상적으로 규율이 되다 보니까 이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법정 휴가 일수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죠. 본인이 집회를 가고 싶어서든지 자기가 병원을 가고 싶어서든지 아니면 놀러 가고 싶어서든지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장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네. 그 법정 휴가 일수는 수업에서도 제외시켜줘야 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고요.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도 이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해서 아예 우리 학교는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런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7조 2항을 보면요.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아니면 그 밖에 준하는 그런 상황일 때 재량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든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재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아니 채 3, 4일 사이에 선생님께서 3분 이상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충분히 영향을 준 것 같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예, 판단을 왜냐하면 하신 게. 이게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자리 잡고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유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경무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군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결재를 올리면 계속해서 아마 선생님은 이게 의도가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한 10년 차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승진 경쟁 때문에 그랬다는데 승진할 수 있는 연차 자체는 안 되셨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무. 양천의 초등학교에 재직하시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 학생이 그 반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아이들이 좀 몰려다니면서 좀 말썽을 피우고 네. 6학년 담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학교에서 교편 잡기가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왕따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반에서. 그리고 사실 정년을 1년 앞둔 체육 60대 남성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재직 네. 선생님이셨는데 실제로 고발을 당하셨죠. 예. 물론 학부모를 탓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이 장염을 앓고 계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공이 날라서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 눈 부이고 또 다쳤으니까.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많이 다쳤네요.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본다면 자리를 비운 선생님보다는 이게 부작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귀라는 건 행동을 하는 거고 부작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건데 네. 부작위를 처벌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이은의 케이스 뭐 이런 거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부작위의 살인이 인정이 됐던 거고 그렇다면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해서 그 공을 찬 그 학생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과실이 있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과실치상죄로 고발을 했다라고 보도가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감사 청구까지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정년을 1년 앞두고 너무나 심적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호사들은 이게 업무가 되다 보면 좀 무감해요. 무감해지는데 선생님들은 이게 일상이 아니시잖아요.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그렇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검찰까지 가고 재판을 받고 이게 일상이 대단히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이런 형사 절차들이. 그래서 저희도 의뢰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오셔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당사자를 위해서도 최선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남발된다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행했던 케이스에서도 아니 이런 걸 아동학대로 고소하나?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기저귀를 뭐 두껍게 채웠다, 2개를 채웠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 경우도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조적인 문제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생님들께 입법적인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단체 행동을 하는 데에서도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념적인 문제를 그냥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를 좀 교육당국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사실 법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업무셔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그 사안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사 선생님들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동료가 내가 늘 겪을 만한 일로 고소를 당했고 그 일 때문에 계속 마음앓이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파급력이 크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된 상황이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이게 언젠가는 내가 될 수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있죠. 두려움이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 현장이 마비되고 망가져가냐. 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폐도 끼친다. 네. 적극적으로 못 혼낸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요? 왜 우리 아이를 반 뒤에 세워서 아이에게 기를 죽입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보면요. 고소 내용에 포함되는 범죄 사실들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을 뒤에 세워서 그런 벌어줬다는 것도. 게 이제 학부모님 왜 입장에서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냐는 부모도 봤습니다.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 이 아이가 온전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 크는데 부모가 제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 옆에 동료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하려다가 고소를 당하는구나. 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선생님들 적을 거라고 봅니다. 딱 꼭 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거 있죠. 뭐 조례를 한달지, 그리고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더라도 무감하게 그냥 아이들에게 애정 없이 대하는. 제가 실제로 지인 중에 교육 현장에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아이들 어깨도 짚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삼을까 봐. 네. 매니큐어를 칠하고 와도 큰 소리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오더라도 규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 고객님이라고요.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고요.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듣고 제가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옳은가? 선생님들의 태도를 그렇다고 비판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다른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랑 저도 교직기술해서 이제 그 교생 실습도 나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 선생님이 되려는 꿈도 있었어요. 제가 철학과를 나와서 이제 국민윤리 네. 과목 그 교직기술을 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지금 교편을 잡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부모님 모시고 와라.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이 아이 이렇게 건사하시면 안 되고 이러저러한 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선생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모이는 걸 정치 행위라고 해서 규단하냐? 왜 규제하냐? 해임 파면이라고 왜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이 교실 현장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규제가 풀려야 되고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치 아니냐.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설득됐습니다. 정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 이념으로 뭐 정권에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한 내 삶을 살아나가는데 제도가 바뀌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집단적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선생님들께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때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학부모로서 정말 크게 합니다. 예,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문제가 사망 사건 자체가 해결이 된 부분이 없어요.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네.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설왕설래가 예. 많았어요. 혹시 이 학부모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대단히 공분했죠. 네. 사실 사람들이. 예.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제기 한 걸 자체로 또 역으로 무고니 뭐니 문제 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고소한 사람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 문제 삼지 말라고 명문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해당 내용도 그렇습니다.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하나의 정말 이제 분기점이 됐으니까 돌아가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부모 신상이 털리기도 했죠. 이건 다 예. 보도가 된 거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엄마는 경찰, 아빠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고위직 처음에는 뭐 엄청 뭐 누구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의 뭐다 손자다 뭐 이런 얘기 이랬지만 있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직업을 갖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무리하게 선생님께 요구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 휴대전화에 이런 게 남아 있었다는 좀 그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 학부모한테 내 개인 전화로 계속 연락이 와. 온다. 소름 끼쳐. 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하이톡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앱이 있죠. 예, 메신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메신저로 이제 어떤 연락을 단체 하죠. 카톡방 같은 그 개념을 알죠. 1대1로 네. 연락이 오죠. 오늘 이 아무개가 모모를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오죠. 배 아파서 보건실 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를테면 오고, 그죠? 그러기도. 예. 예, 오늘 뭐 코피를 흘려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는 잘 활용을 안 해서 몰랐는데 전화 걸기 기능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전화 걸기 기능은 선생님의 업무 시간 외에는 아예 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서희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좀 더 면밀한 수사는 좀 필요해 보이지만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갔다는 거죠.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개인 핸드폰을 학부모가 무리하게 알아냈느냐. 뭐 그건 아니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왜냐면 한 휴대전화로 2개의 번호를 쓰는 경우들이 예. 있죠.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 전화번호는 주말에는 아예 이제 예. 꺼놓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내 일상에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연락 주고받는 전화는 계속 켜놓는. 근데 선생님이 그런 형식으로 전화를 활용하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중에 업무 시간에 쓰는 그 전화번호로 한번 급하게 학부모한테 연락이 가서 그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근데 그렇게 알더라도 그 번호로 연락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번호로 연락을 했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를테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만약에 그나마 가까운 게 강요죄? 선생님 이거 왜 빨리 안 해요? 회신 주세요. 한번 처리해 보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강요죄라는 건요, 요건이 일반적으로 뭐 하라고 압박 넣는 수준으로 강요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벌을 그렇죠. 피하기 어려울 수 예.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인과 사인 간에도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폭행 협박이거든요. 폭행을 사용하면서 너 이거 빨리 해. 네. 라고 했거나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네 나라고 가족을 뭐 협박했거나. 해친다. 네. 뭐 이런 식의 언사가 없으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직은 아니니까요. 학부모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상 무혐의 수순으로 가면 아니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건 맞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한테 압박을 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못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양천초등학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부모의 이른바 악성 민원이 있었으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제가 연세 드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술자리나 가볍게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다른 이제 분들 계시는데 뭐 박 교장, 김 교장 이러면 교장이랑 친구 쓰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야. 옆에 사람이 안 좋게 혹시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때는 그렇게 저어하시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학대니 뭐니 이런 게 문제시되던 때도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대단히 움츠려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움츠려 계시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쪽에 이른바 뭐 본인의 그냥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월권인 거죠. 그런 게 과도해지고 이런 처참한 광경이 대한민국 사회에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또 저울추처럼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고인의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업무 시간 외에 학부모가 개인의 휴대전화를 알아내서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될 만한 협박성인 멘트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잘 안 된다면서요? 포렌식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전화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함부로 추출할 수는 없고요.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고인의 유족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차적으로는요. 네. 압수를 해요. 예. 이거를 이미 제출을 받든 뭘 받든 해야죠. 네. 그렇다고 무작정으로 추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딱 키워드를 좀 넣어야 됩니다. 이
이 아. 방식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만약에 마약 범죄인데 휴대전화다 이를테면 예. 그러면 마약 은어들 있잖아요. 뭐 아이스, 캔디 뭐 이런 걸 막 넣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무리하게 정말 생뚱맞은 걸 넣는다. 뭐 사기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걸로 수집하는 증거는 불법 수집 증거로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네. 대단히 엄밀해요. 그래서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고 일반 피해자들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이걸 왜 넣습니까? 이거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넘기면요. 이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희도 이거를 당사자한테 보내는데 뭐뭐뭐가 나왔습니다는 이게 증거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보여주진 않고요. 이 포렌식 이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휴대전화에 어떤 표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대충 몇 개를 뽑아봤구나를 네.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시리얼 넘버만 받아보는 것도.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지털 포렌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법조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때 컴퓨터, 휴대전화 너무 이게 크게 범죄의 단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쓰던 PC를 디가우징, 저도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강력한 전자장치로 완전히 지우는 거죠? 완전히 훼손을 했었죠. 뭐 검찰이 휴대전화를 파손한 예도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술자리에 술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했을 때 검사들이 그거를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버렸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서 양재천에 던져버렸다. 휴대전화를. 아니면 마트 갔는데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실 믿기 어려워요. 다 같이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 근데 그럴 만큼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이것도 법적으로 좀 규제해야 된다. 휴대전화라는 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동선이 들어있고요. 예. 생체 정보 들어있고요. 금융 정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논의가 같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시 선생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포렌식에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설사 문서가 드러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아까 짚어주신 대로 정말 겁박성 원사가 이를테면 나왔다라고 하면 나왔다. 다른 차원의 문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뭐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문자나 이런 내용이 나왔어도 그게 선생님의 사망과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를 그렇죠. 증명하는 것도 수사 당국에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 죄명도 않습니까? 없죠. 이를테면 협박을 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거를 예견 가능했다. 그러면 협박치상, 예. 치사 그런 죄명은 없어요. 살인은 살인, 협박은 협박이지 네. 내가 협박을 하는 것과 그걸로 인해서 거의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협박을 했다면 그건 아예 별도의 살인죄로 의유를 할 수 있을지언정 네. 인과관계가 확립되지가 않고 그 거리가 멀다 하면은 그런 죽음에 대한 법적 어떤 그런 책임을 바로 지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학부모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그리고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것도 있죠. 예.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용인시의 체육 선생님 네.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장염이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네. 다쳤어요. 그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네, 네. 과실치상 혐의 이런 경우가 네, 네. 뭐 어떻게 과실치상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계획하고 수단까지 만들어가면서 딱 가해 행위를 한 그런 네. 사람을 처벌하는 게 기본 골조입니다. 네. 과실범을 처벌하는 건 아주 예외적이어서 네.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어요. 과실치상, 과실치사범을 처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처벌을 예. 하는 겁니다. 형법에 과실치상, 과실치사, 네. 또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예요. 아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망하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힘들죠. 예, 네. 만약에 정말 의도를 했고 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냥 살인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운전하다가 뭐 실수로 과실로 그러면은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겠다 네.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사망에 이르겠다 업무상 과실치사인데요. 네. 거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확립된 판례의 어떤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사람
다칠 수도 있었구나.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었구나. 네. 기본적으로 이 선생님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얘가 수술할 정도로 크게 다칠 수 있었구나. 그건 좀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일이 물론 비일비재했다. 그 학교의 어떤 그 구조상 네. 공이 날라오는데 전혀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없이, 그때 예. 뭐 다른 거기서는 대단히 강도 높은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켠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걸 뭐 선생님이 알고 있었고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가 이렇게 크게 다칠 줄 알았을 것인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는 주의 의무 이 본인이 이런 의무자여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다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교육을 잘할 의무의 담지자인 건 맞죠, 선생님이. 네. 그렇지만 그 다른 요건, 예견 가능성, 아이가 크게 다칠 거라는 그 예견 가능성이 상당히 물음표가 쳐져요. 보통은 이게 과실치상으로 고소장을 쓰면요, 실제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공을 가격해서 다치게 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문제 삼죠. 선생님을 문제 삼은 건 모르겠습니다. 법리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문제 삼고자 한다라는 그 학부모의 의사가 많이 관철된 측면이 있어 보여요. 네. 나 학교도 가만두지 않겠다. 나 학교 선생님도 문제 삼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소장에는 선생님도 피고소인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수사는 종결되는 거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가 정답은 아니라는 인식을 정말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과 또 재량 휴업을 만약에 결정했다면 학교장도 처벌하겠다는 게 애초에 교육당국의 맞습니다. 입장이었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요. 네. 이거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선생님들이 집단 행동했을 때 80% 이상의 이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런 단체 행동 말고 다른 방책이 없어요. 추모하고 개인적으로 추념하는 거 이외에 학교 현장에 대한 변화를 그 목소리를 국회나 정치인들, 입법권자들한테 전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교육부에서는 그 직전까지도 해임하겠다, 파면하겠다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법의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강경하게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과연 징계할 수 있을까? 징계를 만약에 하려고 실제로 착수를 한다면요. 저는 더 큰 역풍과 교권보호에 대한 더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크게 듭니다. 이 집회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들의 네. 입장,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법적으로 입법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 장유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